안녕하세요. 긴급복지 지원 신고 의무자 교육 강사 김성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긴급복지 지원 제도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먼저 긴급복지 지원이 어떤 것이고 또 어떤 배경에서 법 제도가 도입이 됐으며 또 우리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긴급복지 신고 의무자에 대한 이 제도가 운영이 되고 있죠. 그렇다면 또 신고 의무자의 제도는 왜 도입이 됐고 어떤 배경에서 도입이 됐으며 또 신고 의무자는 누구고 또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오늘 그 신고 의무자 교육에서 가장 중점적인 내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죠. 그리고 긴급복지 지원의 대상자들은 어떻게 대상자들이 설정이 되어 있고요. 또 긴급복지 지원 대상자를 보호하는 일련의 절차들이 있는데요. 이런 절차들은 또 어떻게 마련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긴급복지 지원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정리하면서 오늘 시간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긴급복지 지원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도입 배경은 이렇습니다. 2004년에 12월이었는데요. 대구 불로동에서 아주 안타깝고 또 슬픈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세간의 주목을 받았고 또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세상에 이런 일이 아직도 있다. 많은 분들이 마음 아파하셨던 사건인데요. 이 장롱 안에 만 4세 남자아이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 대구에서 있었죠. 발견 당시 아이는 심하게 굶주린 이런 상태로 보였습니다. 전신이 아주 깡마른 상태였거든요. 또 함께 그 당시 발견이 됐던 2살 터울의 여동생 역시도 심각한 영양실조에 놓여 있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가족이 아이들이 오랜 동안 밥을 끼니를 제때 먹지 못했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되었던 거죠. 이 아이들의 부모님은 30대 영세민 부부였는데요. 아빠는 막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때 겨울철이기도 하고 해서 일거리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동안 수입이 없었던 이런 상태로 끼니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태에 놓여 있었던 거고요. 또 엄마 같은 경우에는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런 장애인이었다고 하는데 그때 이런 끔찍한 사고의 당사자인 4살 남자아이 역시도 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혼자서는 밥을 먹을 수 없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이제 옆에서 밥을 떠먹여 준다거나 아이를 돌보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엄마가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못한 이런 상황도 아마 이런 끔찍한 사건의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 또 미뤄 짐작하는 부분이기도 하죠. 이때 국민들의 그런 공감대,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라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서 이 정부에서는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에 대한 신속한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판단을 했고요. 그러면서 긴급복지지원법을 2005년 12월 23일에 제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06년 3월 24일부터 법이 시행이 됐는데요. 긴급복지지원제도의 목적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소득 위기 가구를 대상으로 위기 사유에 따라서 생계비가 필요하다면 생계비를 또 주거비가 필요하다면 주거비를 주거비 같은 경우에는 화재가 나서 일시적으로 임시 거처가 필요한 경우도 해당이 될 수 있겠죠. 이렇게 주거비가 필요하다면 주거비, 또 갑작스러운 사고나 또 심한 병이 생겨서 병원에 가는 경우 의료비 등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긴급복지 지원 제도에 대해선 기본 원칙이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원칙은 현장 확인을 통해서 지원 필요성을 포괄적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지원을 하게 되는 거고요. 차후에 소득이나 재산 등을 조사를 하고 더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판단이 된다면 더 지원할 수 있는 이런 그 장치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차후에 지원의 적정성을 판단한다는 거죠. 그래서 선지훈 후조사의 원칙이 첫 번째 원칙이고요. 또 위기가구에 대한 긴급 지원이 1개월 또는 1회 지원을 원칙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차후에 필요하다고 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위기 상황에 따라서 더 연장할 수 있도록 또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단기 지원의 원칙입니다. 두 번째 원칙이죠. 그리고 세 번째 원칙은 타법률 지원 우선의 원칙인데요. 다른 법률에 의해서 동일한 내용의 구호 또는 보호 등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긴급 지원을 하지 않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긴급복지 신고 의무자에 대한 제도에 대해서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역시 추진 배경이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05년 긴급복지지원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사회적으로 커다란 파장을 일으켰던 사건, 역시 많은 분들께서 너무나 안타까워하셨던 사건인데요. 저도 또렷이 기억이 납니다. 지난 2014년 서울 송파구 석천동의 단독주택에서 세 모녀가 함께 동반 자살을 하는 이런 끔찍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확인 조사 결과 박씨 세 모녀였는데요. 박 씨가 두 딸과 함께 생활고를 결국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으로 지하 셋방에 살던 세 모녀가 질병을 앓고 있는 것은 물론이었고요. 수입도 없는 그런 상태가 오랜 동안 지속됐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세 모녀는 2014년 2월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 70만 원 그리고 죄송하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요. 이 짤막한 유서의 내용이 SNS, 또 인터넷 포탈 이런 곳을 통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됐었죠. 주인 아주머니께 죄송합니다.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라는 그런 유서였는데요. 참 많은 국민들께서 눈물을 흘렸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런 사건이 있은 후에 긴급복지 지원에 대한 지자체의 재량이 확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소득재산 기준도 완화가 됐지요. 하지만 이런 복지 사각을 줄이기 위한, 해소하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8년 4월 충북 증평에서 또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증평군에 있는 모 아파트에서 40대 여성이 3살 난 딸과 함께 숨진 채 발견이 됐는데요. 이 40대 여성은 남편과 사별한 후에 빚독촉과 생활고에 오랜 동안 시달렸고 결국 이것을 이기지 못해 자살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모녀는 사망 후 거의 석 달여 만에 아파트 관리비가 연체가 계속 되는 이런 상황을 이상하게 여긴 아파트 관리 사무소 직원의 신고로 발견이 됐다고 하는데요. 이 긴급복지 신고 의무자의 범위가 확대가 되고 또 신고 의무자의 신고 의무 교육을 통해서 위기 가구를 더욱 적극적으로 발굴하자, 또 복지사각지대를 없애자, 이런 또 필요성이 대두가 됐던 사건이 바로 증평의 모녀 사건이었죠. 그래서 2018년도 12월 11일에 긴급복지지원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개정된 법은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이 됐는데요. 이 법적 근거는 그렇습니다.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 사항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의 긴급복지 사업의 신고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며, 특히 중요한 부분은 다음 부분이죠. 긴급복지 신고 의무자가 소속된 기관, 시설 등의 장은 소속 긴급복지 신고 의무자에게 신고 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법에서 명시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 앞에 일련의 사건들, 긴급복지 지원 제도가 마련됐던 2004년에 대구에서 이 사건, 만 4세 아동이 굶어 죽었던 사건, 그리고 2014년 서울 송파에서 세 모녀가 동반 자살했던, 생활교류를 견디다 못해 동반 자살했던 이 사건, 그리고 또 2018년 4월 증평에서 역시 생활고에 시달리다 이를 이기지 못하고 또 딸아이와 함께 40대 여성이 동반 자살했던, 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이 사건이 배경이 돼서 긴급복지 지원제도가 마련이 됐고 또 한 차례 개정이 됐고, 그리고 긴급복지 신고 의무자에 대한 이런 교육들, 또 신고 의무자에 대한 이런 또 구체적인 또 법 제도들이 개선이 되는, 도입이 되는 이런 법 개정이 2018년도에 있게 됐습니다. 다음은 긴급복지 신고 의무자 교육에 대한 내용들인데요. 신고 의무자의 범위는 그렇습니다. 먼저 의료기관 종사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유치원 교직원이 해당이 됩니다. 또한 초중등 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직원도 해당이 되겠고요. 또 사회복지관이나 어린이집, 장애인시설, 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아동양육시설, 또 지역아동센터, 정신건강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들도 신고 의무자 범위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공무원도 해당이 되겠고요. 장애인 활동 지원기관 종사자, 학원 및 교습소 직원, 또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청소년 시설단체 종사자,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종사자, 평생교육기관 종사자가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장님이나 마을의 통장님들도 해당이 되고요. 또 별정 우체국의 직원, 새마을 지도자 및 부녀 회장님들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신고 의무자분들은 신고의 의무가 있는데요. 진료나 상담 등 직무 수행 과정에서 긴급 지원 대상자가 있음을 인지하게 된 경우에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고요. 대상자가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고 방법은 관할, 시군구청, 긴급복지지원 담당 공무원이나 또 보건복지상담센터죠. 국번 없이 129번으로 유선을 통해서 신고할 수 있는데요. 대상자의 인적사항, 그러니까 이름이나 연락처, 그리고 대략적인 위기 상황 등을 인지를 해서 이런 내용들을 유선을 통해서 전화 신고가 가능하다는 거죠. 신고를 할 수 있는데요. 대략적인 위기 상황이라는 건 지자체마다 조금씩 달리 적용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잠시 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긴급복지지원 대상자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대상 기준이 있습니다. 위기상황 발생에 대한 부분들, 이 대상들이 위기상황에 놓여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위기상황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 건데요. 소득이 없어서 갑자기 소득이 끊겨서 위기상황에 놓여 있다거나, 아니면 화재가 발생해서 위기상황에 놓여 있다거나, 아니면 갑작스런 어떤 건강상의 문제, 교통사고를 당했다거나 커다란 병에 걸렸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겠죠. 이런 위기 상황을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위기사항의 범주에 포함이 돼야 대상이 되고요. 또 한 가지, 소득이나 재산, 이 기준들을 충족을 하게 되는데, 소득과 재산은 차후에, 지원 후에 사정을 통해서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선 지원이 우선된다는 거죠. 위기사항의 내용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발불명, 또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이런 일련의 어떤 사건들 때문에 소득을 상실한 경우가 해당이 되겠고요. 그리고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에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또한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를 받는 이런 경우에도 해당이 되겠고요. 그리고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에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서 거주하는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에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해서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한 경우도 해당이 되고요.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인해서 소득을 상실한 경우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의 따라서 지자체 조례를 정한 경우,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 가구원에 간호가 필요하다거나 간병, 양육이 필요해서 소득 활동이 미미한 경우도 이에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또 수급이 중지된 경우, 또 기초수급이 미결정된 부분, 또 수도나 가스가 중단된 경우, 사회보험료, 주택 임차료가 체납된 경우에도 보건복지부령에 따른 지자체 조례에서 정한 사유가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이 고시가 있는데요.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조소득자와의 이혼 때문에 생계가 곤란한 경우가 있겠죠. 그리고 전기가 끊긴 단전의 경우, 또 교정시설에서 출소를 해서 생계가 곤란한 경우도 있고요. 또 가족으로부터 방임이나 유기 또는 생계 곤란의 이유 등으로 노숙을 하게 되는 경우에도 해당이 됩니다. 또한 겨울철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도록 되어 있는 이런 부분도 있고, 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자살 고위험군으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이런 경우에도 긴급복지지원 대상자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긴급복지지원 대상자에 해당되는 부분, 아까 그 위기사항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소득이나 재산도 기준이 있습니다. 소득 같은 경우에는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에 해당이 돼야 되는데요. 이런 경우라고 하면 2020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131만 8천 원에 이하에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4인 가구라고 하면 356만 2천 원 이하일 경우에 소득은 지원 대상자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재산의 합계액도 따지게 되는데요. 대도시는 1억 8,800만 원 이하, 중소도시는 1억 1,800만 원 이하, 농어촌은 1억 100만 원 이하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금융재산 같은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 하지만 주거지원의 경우에는 700만 원 이하일 때 해당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보호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호 절차는 건 일단 대상들을 인지하게 되는 시점부터 시작해서 지원금이 지원이 되고, 또 차후에 또 적정성을 심사하고, 또 적정성을 심사해서 더 지원이 연장이 돼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판단하게 되는 일련의 과정들을 절차라고 보시면 되겠죠. 먼저 긴급복지지원 신고 의무자들이 위기 가정을 확인하게 되는 부분이죠. 이 가정은 긴급복지 지원이 필요하다 인지를 한 후에 시군구 긴급복지 담당 공무원에게 신고를 할 수도 있고요. 또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상담센터로 직접 신고를 할 수도 있겠죠. 이때는 이제 유선을 통해서 신고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해서 접수가 되면 지원 요청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장 조사를 시군구의 담당 공무원이 현장 조사를 나간다거나, 또 보건복지상담센터에서 현장 조사를 나간다거나 해서 현장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정말 그런지 확인하게 되고, 그리고 또 어떤 지원들이 필요한지를 결정하게 되겠죠. 여기에는 생계비가 필요하다면 생계비를 지원하게 될 것이고요. 또 주거비가 필요하다면 주거비, 의료비가 필요하다면 의료비를 지원하게 되는데, 이때 지원 금액들도 결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선지급이 된 후에 적정성에 대한 심사는 그 후에 진행이 됩니다. 선지급이 원칙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사후조사를 통해서 소득이나 재산은 어느 정도가 되는지, 또 위원회를 개최해서 이런 조사된 내용을 가지고 적정성을
적정성을 심의 의결하게 됩니다. 적정하다고 하면 뭐 지원이 된 부분 종결이 되거나 또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지원 연장이 필요하다고 하면 지원 연장을 결정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적정성을 위원회에서 살펴봤는데 이게 부적정하다라고 판단이 된다고 하면 지원된 비용을 환수할 수 있겠죠. 네, 환수는 전액을 환수할 수도 있고요. 일부를 환수할 수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환수를 면제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이 환수가 만약에 결정이 됐다고 하면 비용 환수에 대한 절차가 또 필요한데요. 제일 먼저 납부 통지를 보내게 되고 이후에도 납부가 되지 않으면 환수 비용이 납부가 되지 않으면 환수가 되지 않으면 납부 독촉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최후에는 체납 처분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지원을 받은 이런 위기 가구라고 생각해서 긴급복지 지원을 받은 이런 가구에서 부적적성이 옳지 않다라고 해서 이의 신청을 할 수도 있는데요. 이의 신청은 처분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가능합니다. 시군구에 요청할 수 있는 거고요. 또 시군구에서는 이렇게 이의 신청이 들어오면 10일 이내에 시도로 관련된 서류들을 보내게 되죠. 그러면 최종 시도에서 15일 이내에 이의 신청인과 시군구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긴급복지지원 보호 절차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고요. 네, 앞서 절차들을 통해서 보호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그래도 이해가 쉽지 않다는 분들이 계실 수 있겠죠. 그래서 그림을 통해서 또 사례를 통해서 조금 더 쉽게 보호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신고 의무자가 그 위기 과정을 발견했을 때, 인지했을 때 어떤 부분들이 요인이 돼서 지금 긴급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을 인지를 해야 되잖아요. 이 내용 가지고 신고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 위기 가구를 살펴보면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한 소득 상실이 생겼다. 또 지병으로 인한 근로활동이 불가하다. 통장 잔고는 50만 원밖에 없다. 네, 이런 내용들을 취합을 해서 신고를 하게 되는 거죠. 네, 초록복지관에 근무하는 김복지 씨, 상담 도중 나 긴급 시의 위기 상황을 이렇게 해서 인지를 하게 됩니다. 차후에 사랑구 긴급지원 담당 공무원, 강지원 주무관에게 이런 내용들을 신고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강지원 주무관은 현장 확인을 하게 되죠. 나긴급시 가족에 대한 생계 지원 필요한지 그렇지 않은지 이런 판단을 이런 결과를 가지고 하게 되는 거죠. 석 달 전 배우자가 사망했고 또 근로소득이 없다는 것 확인했고 통장 잔고가 50만 원밖에 없다. 또 5살 난 딸아이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지금 이런 상황이다. 이런 확인 결과를 통해서 나긴급시 가족에 대한 2인 기준 생계지원금 77만 4,700원을 지급을 하게 됩니다. 네, 차후에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긴급지원심사위원회에서 적정성을 심사하게 되는데요. 정말 소득이 하나도 없고 재산의 합계액 8천만 원밖에 안 되고 금융재산이 156만 원밖에 안 된다. 이런 내용들을 사후 조사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적정성을 검토하게 되는 거죠. 심사 결과 적정으로 판단이 되면 위기사항이 이렇게 심사 결과 적정으로 판단이 되고 또 위기사항이 해소가 되지 않아서 2개월 정도 더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 하면 이런 추가 지원도 결정하게 되는 이런 절차를 통해서 긴급 지원금이 지원이 되게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긴급복지 지원에 대한 내용들 정리를 하겠습니다. 위기 상황에 따라서 생계, 주거, 의료비 등을 단기적으로 지원하는 것, 긴급복지 지원이죠. 생계 지원이라는 건 대상들이 위기 사유로 인해서 생계가 곤란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지원 내용은 가구원수별 생계 지원금 차등해서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요. 1인 45만 4,900원, 4인은 123만 원까지 차등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지원 기간은 한 달, 1개월을 원칙으로 하고요. 최대 6개월까지 가능합니다. 지원에 예를 들어 보면 주소득자의 사망 또는 실직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가 해당이 되는 거죠. 다음은 의료 지원인데요. 대상은 중한 질병 또는 부상에 따른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경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퇴원 전에 신청을 하는 것이 원칙이 되겠고요. 또 만성 질환이나 치과 치료의 경우에는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 해당 사항이 없는데요. 만성 질환 같은 경우에는 오랜 기간 병이 계속 있었던 거죠. 질병을 앓고 있었던 거죠. 당뇨병 같은 경우에도 있을 수 있겠고, 또 고혈압이라든가 이런 경우도 해당이 됩니다. 또 다양한 신경병증 이런 경우에도 만성질환에 해당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 서비스 및 약제비가 지원이 되는데요.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역시 지원 횟수가 원칙은 1회고요. 최대 2회까지 가능합니다. 지원의 예를 들어보면 갑작스러운 뇌경색 또는 심정지 등으로 인해서 중환자실에 입원했다거나 수술한 경우가 해당이 되겠죠. 이어서 주거비 지원에 대한 내용인데요. 대상은 위기 사유의 발생으로 주거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원 내용은 지자체 소유 임시 거소를 제공할 수 있고요. 또 거주에 소요되는 실비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 및 가구 원수별로 지원의 상한액이 정해져 있는데요. 2020년 4인 가구 기준 지역별 지원 상한액 의 경우 대도시는 64만 3,200원으로 정해져 있고요. 중소도시는 42만 2,900원이죠. 그리고 농어촌은 24만 3,200원으로 차등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원 기간은 원칙이 역시 1개월인데요. 최대 12개월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원의 예는 화재 또는 강제 퇴거 통보 등으로 인해서 현 거주지에서 세관이 불가능한 경우 임시 거소 비용에 드는 이런 비용, 그리고 또 임시 거소 제공자에게 직접적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위기 사유의 발생으로 인해서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들이 이에 해당되겠죠. 지원 내용은 시설 이용 실비를 지원하고요. 가구원수별 지원 상한액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1인 같은 경우에는 53만 5,900원, 4인은 140만 500원 해당이 지원이 되겠고요. 또 지원 기간은 원칙이 1개월, 최대 6개월까지 가능합니다.
지원의 예는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방임을 당해서 공동생활시설 이용료가 발생한 경우가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기타 지원은 대상들이 긴급복지, 생계, 의료, 주거, 사회복지시설 이용 수급자로서 기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해당이 됩니다. 지원의 종류는 교육비, 동절기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이런 경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네, 더 알아보기인데요. 신고 의무자 중에 의료기관 종사자의 경우 특히 잘 알고 있어야 되는 숙지해야 되는 내용들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지원 대상에 대한 내용들 의료기관 종사자들께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아실 필요가 있는데요. 중환질병 또는 부상으로 입원 또는 수술한 경우, 암 환자 및 희귀난치성 질환의 경우 보건소 지원 사업을 우선 연계해야 되는 이런 원칙이 있고요. 또 만성질환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이 아니지만 악화돼서 긴급한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에 해당된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수술 또는 중환자실 이용 등 긴박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도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는 것 알아야겠고요. 지원 범위는 지원 가능 항목 300만 원 이내 약제비, 본인 부담금, 비급여 항목 등으로 되어 있죠. 특히 그 급여화된 상급 병실은 불가피한 이용이 확인된 경우에 한해서 최대 5일, 그리고 또 감염이나 전염의 사유가 아닌 경우에 최대 5일까지 지원 가능하다는 내용 알고 계셔야겠고요. 또 지원 불가 항목 같은 경우에 간병인비, 그리고 의료기구 구입비, 재증명료, 비급여 입원비나 식대, 보호자 식대는 해당이 안 된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또한 본인 부담금 지원 상한액이 건강보험은 연간 101만 원, 의료급여 1종은 매 30일간 5만 원, 2종은 연간 80만 원에 해당이 된다는 거. 또 의료 지원 금액 결정 시에 본인 부담금을 우선 지원한다는 내용도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긴급 의료비 지원 절차는 의료기관 종사자가 퇴원 전 의료 지원 신고를 하셔야겠고요. 그리고 시군구청에서는 현장 확인 또는 진단서, 소견서 등을 통해서 지원 결정을 통보해야겠고요. 또 의료기관 종사자가 이에 따라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리고 제2호 서식에 따라서 시군구청에 의료비를 청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G코드 입력이 필수 사항인데요. G코드는 주로 이 신경계에 관련된 그런 질환에 해당이 되죠. 그리고 신구군청에서는 의료기관의 의료 지원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긴급 의료 지원비 지원 절차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노숙인 시설 종사자 신고 의무자들께서 알아야 되는 숙지해야 되는 내용이시겠죠. 지원 대상, 가족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 생계 유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노숙한 지 6개월 미만인 노숙인 해당이 됩니다. 노숙을 한 지 6개월 미만이어야 됩니다. 반드시. 그리고 신고 방법은 노숙인 시설 및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에서 노숙인을 사정한 후에 시군구청장에
그 긴급 지원 대상자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서식은 제13호 긴급지원 의뢰서를 사용하게 되고요. 또 협조사항으로 신청한 노숙인 시설 및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에서 주거 지원 등에 대한 임시 거주지 마련 및 사후관리 협조 요청도 할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긴급복지 지원 제도에 대한 내용과 또 긴급복지 지원 제도의 신고 의무자에 대한 내용들, 긴급복지 지원 제도의 대상자, 또 대상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 그리고 또 긴급복지 지원 제도의 전반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네, 끝으로 긴급복지 지원 제도에 대한 다양한 여러 가지 궁금증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 궁금증들을 질문과 답변 형식을 통해서 가장 많은 궁금증 3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신고가 가능한가? 네,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호시 129를 통해서는 1년 365일 24시간 신고가 가능하다는 내용 알 수 있고요. 두 번째, 기존에 도움을 받았던 분들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이에 대한 답변은 동일 위기 사유는 2년 이내, 또 다른 위기 사유는 3개월 이내에는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것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단 의료 지원의 경우에는 별도 상담을 통해서 가능할 수도 있다는 내용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전국 지자체 지원 기준은 동일한가요? 이에 대한 답변은 소득이나 재산 기준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일부 조례로 정하는 위기 사유, 이 상황에 대한 경우는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상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구청에 문의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긴급복지 지원 제도의 실질적인 대상이 되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특히 긴급복지 지원 신고 의무자분들께서는요, 무엇보다 적극적으로 이 대상들을 발굴해서 신고한 후에 적절한 이런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것, 가장 중요한 역할이신 거잖아요. 또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런 사례들은 실제 사례들이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본명이 아닌 가명으로 이름들은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9년도 성과계획서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2018년 전체 빈곤 복지 수혜 비율이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복지 수혜 비율이 22.4%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77.6%의 대상들은 수혜를 받고 있지 못하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수혜 대상이 되고 있지 못하다, 이런 이야기도 되는 거죠. 특히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서 갑자기 생계 곤란,
위협을 받는 분들은 더더욱 혜택을 받지 못하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상들이 우리 주위에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지금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지금부터 들려드리는 이 대상에 대한 사례들을 좀 알게 되시면, 인지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열매 나눔 재단이 있습니다. 이 열매 나눔 재단에서 실질적으로 발굴한 이런 사례들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혁이네 가족 이야기인데요. 민혁이네는 아빠와 두 형제가 함께 사는 이런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 식구가 함께 사는 거죠. 엄마는 없고요. 아버지가 운전업을 하시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큰 교통사고를 아버지가 당하신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하시게 된 거예요. 이런 상황. 결국에는 아버지의 수입이 끊기신 거죠. 그런데 문제는 매달 아버지가 벌고 있는 수입으로 집에 월세도 내고 각종 공과금도 내고 또 식비도 해결하는 이런 상황인데, 갑자기 수입원이 끊기니까 이 매달 지출되는 지출비가 해결이 되질 않는 겁니다. 그리고 가정살림이 빠듯했기 때문에 사실 저축해 놓은 돈도 없었던 거예요. 더더욱 문제는 뭐냐면 차상위 가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의 지원을 받는 것도 사실상 어렵습니다. 민혁의 아버지 어떨까요? 눈앞이 깜깜해지셨겠죠. 당장에 우리 가족의 생계, 아이들의 끼니, 아이들의 교육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난감한 상황이죠. 이럴 때 긴급복지 지원 당연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죠. 다음은 혜민이네 가족 이야기인데요. 혜민이는 초등학교 2학년 아이입니다. 할머니, 동생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혜민이와 동생이 할머니한테 맡겨진 사연이 있어요. 엄마가 장애를 가지고 있는데 엄마가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을 해 있습니다. 생계를 책임지던 아버지는 가출을 했어요. 몇 개월 전에. 그러니까 엄마는 안 그래도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아이들 돌봄이 힘든 상황인데 거기다가 사고가 나서 교통사고 때문에 병원에 입원을 한 상태고 아버지는 가출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 아이들을 돌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한테 맡겨진 거고, 근데 할머니는 식당에서 주방 일을 하시면서 생계를 꾸려가고 계셨는데, 근데 갑작스럽게 아이들을 돌봐야 되는 상황이니까, 아시죠? 초등학교 2학년이면 학교도 일찍 끝납니다. 1시 정도면 학교가 끝나기 때문에 아이를 집에서 돌봐야 되는 거죠. 거기다가 또 이제 동생도 있으니까 더 할머니의 그 손이 많이 필요한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할머니가 경제적인 상황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건데, 생계가 지금, 안 그래도 지금 딱 이제 생각이 드시죠? 생계를 어떻게 꾸려가야 되나 답답한 마음 드실 겁니다. 네, 주민센터 또 인근복지관에 도움을 요청해서 수급자 신청을 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당장에 월세부터 밀렸습니다. 거주비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이런 상황인 거죠. 혜민이네 이야기였고요. 다음은 봉구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봉구 어르신 쪽방에 살고 계십니다. 노령연금이나 기초수급 이런 것들이 있는지 몰랐어요. 이런 제도가 있는지를 몰랐어요. 그동안 쪽방 청소 그리고 수리 등 이런 잡일을 하시면서 집세를 면제받고 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쪽방 상담소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이 쪽방 상담소에서 도움을 주셔서 주민등록을 복원하셨고요. 또 기초생활수급, 또 노령연금을 신청해서 얼마 전부터 노령연금을 받고 계십니다. 노령연금이 48만 원. 이 중에 이제 24만 원은 그동안 이제 면제 받으셨던 이 집세를 이제 내게 되시는 거고요. 나머지 24만 원을 가지고 이제 생활을 하시는 건데, 문제는 주민등록을 복원하시면서 그동안 체납이 됐던 건강보험료가 갑자기 나온 거예요. 이 금액이 무려 100만 원이 넘습니다.
근데 노령연금, 쪽방상담소, 식료품 지급 통해서 살고 계신 어르신이 체납보험료, 100만 원 이상 되는 체납보험료를 갑자기 낸다. 이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이 보험료를 내지 못하면 체납이 되잖아요. 체납이 되시면 통장이 압류가 되십니다. 그러면 오히려 더 큰 경제적인 어려움에 놓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행정적인 지원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런 경우 당장의 이 의료보험료, 그러니까 의료비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긴급복지 지원 반드시 필요하죠. 지금 앞서 말씀드린 그 세 가족의 대상의 이야기는 긴급복지 지원의 생계비와 주거비, 의료비의 지원이 필요한 이런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말씀드릴 두 가지 이제 두 분의 사례 이야기는요. 긴급복지 지원이 신청이 돼서 처리가 되는 그리고 처리가 된 일련의 과정들을 아실 수 있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먼저 하 씨의 이야기인데요. 하 씨는 올해 55이시고요. 광주에서 생활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 뉴스 매체를 통해서도 소개가 된 이런 안타깝지만 또 훈훈한 긴급복지 지원을 통해서 아주 훈훈한 사례가 됐던 이런 분의 이야기입니다. 하 씨는 일주일 동안 광주 동구의 한 편의점에서 5개의 라면 묶음을 하루에 하나씩 모두 35,000원어치를 훔친 혐의로 경찰에 입건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열대, 편의점 진열대에 놓여있는 라면을 매일 그 한 묶음씩 가지고 가신 거예요. 근데 CCTV를 확인한 관계자가 영상에서 찍힌 이 절도 장면을 보고 경찰에 신고를 해서 하 씨가 특정이 되고 결국 경찰에 붙잡혀서 입건이 됐던, 그래서 조사를 받았던 내용인데, 담당했던 그 경찰 공무원 하 씨를 조사하면서 하 씨의 상태를 알게 됐던 거죠. 지금 상황을. 하 씨는 농촌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재배시설을 짓는 업체에서 일을 했는데 2달 전부터 일감이 끊긴 겁니다. 벌이가 없으니까 생활고에 아주 극심하게 시달려 왔던 거죠. 결국에 이제 돈이 떨어지고 배가 고파서 라면을 훔쳤다. 경찰에서 이렇게 진술을 했다고 하는데, 그 기존에 다른 범죄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도 한 번도 없었고, 또 안타까운 건 부모와 형제, 가족이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호롤단신 혼자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경찰 공무원이 이런 딱한 처지를 알게 됐던 거고,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구청 긴급복지 지원 대상자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신청을 했던 거고요. 신고를 했던 거고요. 그래서 6개월간의 쌀과 라면 등 기초 생필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또 하 씨가 복지제도에 대해서, 근데 진짜로 이 대상들이 복지제도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시는 분들, 알고 계시지 못하시는 분들, 인지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긴급복지 지원제도 같은 경우에 신고 의무자분들께서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신고자들을 발굴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많이 좀 알려주시는 것도 굉장히 많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하 씨가 기초생활보장 수급 심사를 받아서 공공근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구청에 도움을 요청하는 이런 일들까지 했다고 하니까요. 뭐 지금 같은 이런 사례는 경찰 공무원이 결국엔 긴급복지 신고 의무자가 되신 거죠. 그래서 본인 역할을 뭐 120%, 150% 이상 아주 성실하게 수행을 하신 이런 사례가 되겠고요. 또 한 가지 이제 끝으로 말씀드릴 사례는 박 씨의 이야기인데요. 박 씨 같은 경우에는 행상을 하시면서 생계를 꾸려가고 있었습니다. 58 되신 분인데요. 올겨울 아주 큰 위기를 맞게 됐는데, 그 큰 위기라는 건 코로나죠. 코로나가 아주 큰
위기로 벌이도 좋지 않았고 또 하루 벌어서 하루 생활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또 몸에 탈이 나신 거예요. 병에 걸리신 겁니다. 병에. 근데 사실 그동안은 감기라든가 독감이라든가 몸이 좋지 않을 때는 그날 벌은 이 수입원으로 찜질방에 가서라도 따뜻한 곳에 몸을 누이고 따뜻한 음식을 먹고 좀 기력을 회복할 수 있었는데 아예 이제 수입원이 끊기게 된 거니까 안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이 수입이 적었는데 그마저 그 조금이라도 있던 수입까지도 끊기게 된 거니까 아예 갈 곳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며칠 동안은 그냥 문이 열려 있는 이런 건물 1층 이런 데 들어가셔서 그냥 밤을 지새우신 거죠. 그런데 그렇게 버티기에는 이제 점점 추위가 점점 이제 심해지는 겁니다. 한파가 이제 뭐 옷을 뚫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살을 들고 들어와서 뼛속까지 스며든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근데 많은 노숙인 분들께서 사실 겨울이 되면 공공 화장실 이런 데 계신다거나 아니면 이제 뭐 그 버스 표를 끊는 이런 대합실 같은 곳 또는 뭐 지하철 이런 곳에 들어가시거든요. 또 은행 같은데. 근데 은행 같은데 들어가시면 못 들어오게 하죠. 자꾸 내보냅니다. 공공 화장실 같은 경우에도 사실 한밤중에는 문을 잠그는 곳이 많아요. 이런 노숙인 분들 많이 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리로 이제 내몰리는 이런 경우가 많이 계시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박 씨 역시도 너무나 그 추위가 배고픔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서울 도봉구청에 긴급복지 지원 담당자를 찾고 그리고 이 담당자였던 김주무관께 어려움을 호소를 하셨던 거죠. 도와달라. 일단 이제 김주무관은 노숙인 시설에 입소를 해다라고 이제 권유를 했는데, 근데 이제 그 박 씨 같은 경우에는 대인 기피증이 있었던 거예요. 대인 관계가 굉장히 이제 두렵다. 그래서 나는 입소 시설에는 못 들어가겠다. 이렇게 거절을 했던 거죠. 근데 이제 이 추위에 어떡합니까? 마냥 뭐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잖아요. 그래서 김주무관이 좀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혼자 지낼 수 있는 인근 고시원을 물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 도봉구에 있는 고시원으로 결국에는 박 씨가 들어가게 된 거죠. 그리고 같은 날부터 생계비 43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처리를 했고, 또 고시원 월세 30만 원 같은 경우에는 박 씨에게 지급되는 게 아니라 아시죠? 고시원 주인 계좌로 바로 지급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긴급복지 지원이 처리가 됐던 일련의 과정들, 박 씨 이야기로 알아보게 됐습니다. 근데 저희가 좀 여기에서 짚어보고 싶은 건 뭐냐면, 조금 전에도 앞서 약간 언급을 했는데요. 사실 위기에 놓여 있는 분들은 위기를 당장 벗어나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거 가장 필요합니다. 근데 이런 이런 복지 제도가 있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신고 의무자분들께서 이런 복지 제도가 있으니 도움을 받아라, 혜택을 받아라. 이렇게 대상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발굴을 하시고 또 복지 제도를 많은 분들한테 알릴 수 있는 그런 노력들. 그리고 그냥 일반인들이라고 하시더라도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을 발견하게 되시면 적절하게 신고하시고 함께 그런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함께 따뜻한 그런 마음으로 관심과 애정으로 노력하는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오늘 교육 마치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긴급복지지원 신고 의무자 교육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김성관이었습니다.